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업이죠. 바로 게임스톱, GME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아주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에 그 밈 주식 열풍, 그야말로 중심에 서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이 게임스톱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이 기업의 잠재력 그리고 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까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스톱의 그런 혁신적인 시도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 이런 긍정적인 면에 좀 더 주목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현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임스톱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게임 산업 환경 속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들, 또 재무적인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밈 주식이라는 그 특성에서 오는 엄청난 변동성,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런 양면성, 그러니까 기회와 위험 요인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청취자분께 좀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게임스톱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들의 비전부터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게임스톱은 전통적인 비디오 게임 소매 유통기업 여기서 출발했지만 최근에 제시하는 핵심 비전은 훨씬 더 야심찬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게임 CD나 콘솔 파는 곳 이걸 넘어서서 게이머 중심의 문화적 허브 그리고 또 디지털과 오프라인 경험을 통합하는 어떤 리테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전 자체는 뭐랄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게이머 중심의 허브, 통합 생태계 이런 구호들은 과거의 게임스톱 매장이 동네 사랑방처럼 어떤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했던 걸 떠올리게 하니까요. 좀 향수를 자극하는 면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라이언 코엔이 이끄는 경영진은 이 고객 경험 혁신 그리고 게이머 커뮤니티와의 유대 강화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미래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하지만 그 비전이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그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그 DNA를 바꾸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막대한 고정 비용이 드는 수많은 매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이룬다는 건 사실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이죠. 네, 그 딜레마.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행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게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외에 PC 부품, 모니터, 게이밍 기어 같은 걸로 확장하는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게이머에게 필요한 모든 걸 그냥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론칭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생태계에 접목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판매점을 넘어서서 미래기술 트렌드를 좀 선도하려는 상당히 야심찬 도전으로 보입니다. 이게 잘 되면 게이머들한테 게임 아이템의 진정한 소유권이라든지 또 그걸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글쎄요. 말씀하신 전자상거래 강화나 상품 확장 전략, 이게 이미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압도적인 자본력과 물류 시스템으로 거의 장악하고 있는 시장인데 게임스톱이 가격 경쟁력이나 배송 효율성 측면에서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게이밍 기업 판매력 시 이미 전문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NFT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또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기술적으로나 시장으로 보나 또 규제 측면에서 보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거든요. 저는 이게 혁신적인 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핵심 사업의 부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 뛰어드는 다소 위험 부담이 큰 모험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 제시와 실제 구현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장벽들,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게임스탑의 핵심 사업은 좀 어떻고 수익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 사업 모델의 변화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과거 게임스탑의 황금기, 그때를 이끌었던 핵심은 분명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신규 게임, 그리고 특히 중고 게임, 콘솔, 액세서리 판매였잖아요. 네, 맞아요. 중고거래.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이 중고거래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서 게임스탑 수익성의 핵심축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고객이 다 즐긴 게임을 되팔면 게임스탑이 이걸 다시 상품화해서 다른 고객에게 판매라는 방식이었죠. 이건 오직 물리적인 유통망을 가진 기업만이 가능했던 아주 강력한 순환 모델이었어요. 네, 바로 그 강력했던 중고거래 모델이 역설적이게도 현재 게임스탑이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대 이후로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물리적인 패키지에서 디지털 다운로드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죠. 스팀이라든지 아니면 각 콘솔 자체 스토어에서 직접 다운로드하는 게 이제 너무 보편화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굳이 매장에 갈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정적으로는 중고로 되팔 수 있는 그 물리적인 매체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CD나 카트리지 같은 거요. 이게 게임스탑의 핵심 수익원에 그야말로 치명타를 가한 거죠.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디지털 전환은 게임스탑에게는 정말 엄청난 위기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게임스탑이 이 위기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단순히 과거 모델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신을 꾀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변화 시도 자체는 뭐 그렇죠. 예를 들어 수익성이 낮은 오프라인 매장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매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의 전환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기능 강화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디지털 전환 과정이라는 게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다운로드가 대세가 되면서 과거에 그야말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중고 게임 사업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고요. 또 과거에는 게임스탑의 강점이었던 그 수천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는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만 안기는 비효율적인 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크겠네요. 그렇죠. 자산을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면서 빠르게 확장하는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무거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구조적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정말 큰 관건입니다. 바로 그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저는 웹 3.0 기술 도입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존 상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걸 넘어서서요. NFT 마켓플레이스라든지 블록체인 기반 게임과 연동,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수익 모델? 네, 이건 전통적인 물리적 유통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게임스탑은 단순한 소매업체를 넘어서서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게임스탑을 평가할 때는 과거의 매장 매출이나 중고사업 비중 이런 것보다는 온라인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신규 디지털 사업의 성과 지표, 그리고 전반적인 비용 구조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해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전환 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월마트 같은 절대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이고요. NFT나 블록체인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데다가 기술적, 법적 그리고 규제적 리스크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신규 사업들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업, 특히 수익성이 높았던 그 중고사업 부문의 급격한 매출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고사업 부문의 수익성 악화는 이거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게임스탑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게임스탑의 핵심 경쟁력은 어떤 독점적인 기술 특허나 거대한 물류 시스템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뭔가요? 바로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커뮤니티와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2021년에 있었던 그 밈 주식 사태, 이게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서 게임스탑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강력한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 소위 개미군단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죠. 네, 그 밈주식 사태는 정말 전례 없는 현상이긴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넘어서 기업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게임스탑만의 아주 독점적인 경제적 해자, 모트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브랜드 충성도,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밈 주식 사태는 특정 집단이 게임스탑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산의 실제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 밈 주식 열풍이라는 게 사실 기업의 내재 가치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레딧 같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어떤 집단 행동이나 혹은 좀 비이성적인 시장 분위기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런 열기 그리고 이런 충성도가 과연 언제까지 또 어떤 형태로 지속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커뮤니티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열기가 식어버린다면 말씀하신 그 해자라는 것도 생각보다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변동성은 있겠죠. 하지만 이 강력한 커뮤니티의 존재 자체가 게임스톱에게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이언 코엔이라는 혁신적인 경영진이 디지털 우선,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아야 합니다. 라이언 코엔. 전 아마존 임원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게임스탑은 기존의 그 낡은 오프라인 소매점 이미지를 벗고 NFT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사업 모델을 아주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게임스탑이 보유한 강력한 오프라인 고객 기반과 또 온라인 게이머 커뮤니티, 이 둘을 웹 3.0이라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와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라이언 코엔의 합류와 그의 그 디지털 우선 전략이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아마존에서의 성공 경험은 분명 후광 효과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가 게임스탑에서 보여준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 역시 아이디어 자체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만 이미 수많은 경쟁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인데다가 매우 불안정하거든요. 특히 암호화폐나 NFT 관련 규제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그의 리더십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경쟁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막대한 현금 자산입니다. 현금. 그건 중요하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1년 그 밈 주식 열풍 당시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1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주식 매각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주식 팔아서 현금 확보는 꾸준히 하고 있죠. 그렇죠. 이 풍부한 자금이 게임스탑이 기존 부채를 줄여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더 중요하게는 디지털 전환과 신규 사업 혁신을 위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실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전통적인 소매업 모델의 한계나 자금 압박에 시달릴 때 게임스탑은 이 현금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핵심 인재 영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이죠. 전략적 유연성. 네, 정리하자면 강력한 커뮤니티,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 그리고 풍부한 자금력, 이 세 가지가 현재 게임스톱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보된 현금 자산이 재무적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현금의 질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금의 질이요? 네. 이 자금은 기업이 핵심 사업 운영을 통해서 꾸준히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이 아니잖아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을 때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확보한 자금입니다. 즉,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대가로 얻은 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 주식 발행으로 얻은 현금이라는 점. 그렇죠. 이렇게 확보한 막대한 자금을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강력한 기술 기반이나 독점적인 사업 모델 없이는 단순히 현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효율적인 투자나 잘못된 M&A 같은 걸로 현금을 그냥 소진해버릴 위험도 존재하는 거죠. 현금 보유량 자체보다는 그 현금을 활용하는 경영진의 능력과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게임스톱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실제 숫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요. 물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매출 감소는 심각하죠. 네, 게임 산업의 구조적인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오프라인 기반 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수익성 개선입니다. 아, 이익이 개선되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게임스톱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업 구조를 효율화하고 특히 수집품 사업 부문에서 아주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분기만에 수집품 매출이 50% 이상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수집품이요. 피규어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게임스톱의 사업 다각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익 개선 그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기업의 외형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 매출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매출 감소는 여전하죠. 총 매출액이 계속 줄어든다는 건 기업의 핵심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거든요. 이번에 나타난 이익 개선이라는 것도 주로 강력한 비용 통제 노력, 그리고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그 수집품이라는 특정 부문의 성장에 크게 의존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즉, 핵심 사업인 게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판매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이익 개선세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비용 절감만으로는 성장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물론 매출 반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부채를 상당 부분 상환해서 재무 구조를 눈에 띄게 안정시켰습니다. 네, 재무 구조 개선은 있었죠. 이건 미래에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고 또 신규 사업 투자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가치 재고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자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나타내는 파워업 리워즈 멤버십 관련 지표라든지 이런 고객 성장 관련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고객 지표요? 네, 이건 게임스톱이 그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규 고객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부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수익성을 개선하고 재무 안정성을 다지고 또 고객 기반을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현금 보유량 증가와 부채 감소로 재무제표상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현금은 대부분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된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혈받은 자금이지 기업이 핵심 사업 운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네, 그 점은 앞서 지적하셨죠.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매출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현재의 비용 절감과 일부 비핵심 사업부 성장에 기댄 이익 개선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매출 감소폭이 더 커진다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다시 적자로 돌아설 위험이 상존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 관련 지표 역시 그게 밈 주식 현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관심 증가의 영향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추세인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게임스탑은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연체율 같은 지표로 직접 평가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밈 주식 사태 이후에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활용해서 부채를 공격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업이 예상치 못한 외부 경제 충격이나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일종의 맷집, 그러니까 재무적 완충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 맷집. 네, 물론 주가 자체의 변동성은 매우 크지만 이렇게 확보된 기업 내부의 재무적 안정성은 리스크 관리 역량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재무 구조가 외형적으로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부채 비율 낮아지고 현금 보유량 늘어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게임스탑이 본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핵심 리스크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사업 모델의 한계. 네,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물리적 게임 유통 모델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아 보여도 장기적인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게임스탑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사업 모델 전환의 어려움은 게임스탑 경영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낮은 오프라인 매장을 과감하게 폐점하거나 통합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이건 고정비용 관련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매장 축소는 하고 있죠? 그리고 확보된 현금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강화하고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NFT 마켓플레이스 같은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미래의 사업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성은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통제 가능한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스탑이 밈 주식이라는 이 꼬리표를 떼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는 극심한 주가 변동성입니다. 아, 주가 변동성 문제. 네, 이건 기업의 실제 실적이나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하게 소셜미디어상의 여론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기적인 수요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급등락하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이러한 변동성은 기업의 본질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잠재적인 집단소송 리스크까지 증가시키는 등 경영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그렇죠. 주식 발행으로 얻은 현금이 이러한 근본적인 사업 리스크나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상쇄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장의 질 측면에서 볼 때 핵심 사업 운영 개선을 통한 내재적 성장이 아니라 주가 급등과 주식 발행이라는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한 재무 개선은 그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스탑의 진정한 리스크 관리 역량은 아직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진은 최근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장 최근인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때 게임스탑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재개와 같은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네, 주주 환원은 없었죠. 대신 대규모 주식 매각을 통해서 약 3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안정성을 다지고 미래 투자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경영진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 전으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주식 매각, 그 ATM 오퍼링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에 게임스탑이 엄청난 현금을 확보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또다시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죠.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요. 희석 우려. 그렇죠. 하지만 그 결과는 시장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 어닝 서프라이즈였군요. 네, 주당 순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였던 0.04달러를 4배 이상 크게 웃도는 0.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이익의 흑자 전환입니다. 전년 동기에는 3,23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반면 이번 분기에는 4,480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확실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흑자 전환, 그건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역시 전년 대비 무려 275%나 증가한 1억 9,2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기업 운영을 통해 실제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라이언 코엔 CEO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재편,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 그리고 수집품 등 신규 성장 동력 발굴 노력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요. 네.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EPS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점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미지근하거나 좀 혼란스러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미지근했다고요?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기대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죠. 여기에는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수 있는데요. 첫째, 투자자들이 여전히 게임스탑의 핵심 사업인 그 오프라인 소매 모델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실적 개선만으로는 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전한 우려. 둘째,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주식 매각으로 인한 주식수 증가, 즉 지분 가치 희석 효과를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확보된 그 막대한 현금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예를 들어 어떤 신사업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환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점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 계획의 부재. 그렇죠. 즉,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만으로는 투자자들의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업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미임 주식으로서의 특성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의 주가가 더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앞으로 경영진의 다음 행복, 특히 확보된 현금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발표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실적에 대한 예측은 좀 어떤가요? 공식적인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와 시장의 컨센서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게임스탑 경영진이 구체적인 숫자, 예를 들어 다음 분기 매출이나 이익 목표치 같은 가이던스를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이던스가 없다.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경영진이 단기적인 분기 실적 수치사에 얽매이기보다는 비용 절감, 재고 관리 효율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같은 좀 더 장기적인 전략 방향성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실적, 예를 들어 깜짝 흑자 전환이라든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의 비용 절감 효과 같은 걸 발표했을 때 그 서프라이즈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글쎄요.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 효과라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공식적인 가이던스와 신뢰할 만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모두 부재하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보 비대칭성? 네. 미래 실적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 겁니다. 이는 투자를 투기로 변질시킬 위험을 높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게임스탑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수가 매우 적고 그나마 있는 컨센서스 예측치도 실제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애널리스트 수가 적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시장의 매출 컨센서스는 약 11억 4천만 달러였는데 실제 발표된 매출은 8억 8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EPS는 또 반대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요. 이처럼 컨센서스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회사의 실제 성과가 컨센서스를 뛰어넘거나 밑돌 가능성이 모두 크게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2025년 1분기 사례처럼 실제 실적과 컨센서스 간에 그렇게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면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주가 변동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 가중. 네. 이는 합리적인 펀더멘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게임스탑을 더욱더 밈 주식 또는 단기적인 투기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제시하는 어떤 모호한 방향성이나 경영진의 과거 발언 같은 것에 의존해서 미래 성과를 예측해야 하니 투자 결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경영진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미래 실적에 대한 스스로의 불확신이나 아니면 경영 환경의 극심한 불확실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 부족은 결코 긍정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될 게임스탑 실적을 분석할 때 청취자분께서는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향후 실적 발표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변화의 지속성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성. 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최근에 달성한 수익성 개선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특히 어렵게 달성한 그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의 결과인지 확인해야겠죠? 둘째, 비용 효율화 노력이 지속되어서 판매 및 일반 관리비, SG&A가 매출액 대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이건 경영진의 운영 효율화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네, 긍정적인 지표 외에도 반드시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기업의 존립 기반인 매출 감소세를 멈추거나 반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매출 감소세. 그렇죠. 아무리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낸다 해도 매출 자체가 계속 쪼그라들면 결국 성장은 불가능하고 기업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어렵게 개선된 수익성이 과연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총 마진율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분기별, 연도별로 비교하면서 그 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재고 처리나 일시적인 비용 절감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고마진 사업 비중 증가 같은 사업 구조 개선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네, 수익성의 질. 중요하죠. 셋째는 재고 관리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신작 게임이나 차세대 콘솔 출시 주기에 맞춰서 재고 수준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과도한 재고는 나중에 큰 폭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로 이어져서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고 회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셋째로 그 재고 관련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구용 콘솔이나 인기가 식은 게임 타이틀 재고는 순식간에 악성 재고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규모나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넷째는요, 확보된 막대한 현금을 활용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언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 재개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중단했던 배당 지급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면 이건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넷째로 만약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그것이 앞서 지적했던 대규모 주식 매각으로 인한 지분 가치 희석 효과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의미 있는 규모인지, 그리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무리한 주주 환원은 오히려 기업의 미래를 해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게임스탑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신규 사업의 성과와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일 겁니다. 신규 사업 성과. 네, NFT 마켓플레이스나 블록체인 관련 파트너십 등의 실질적인 성과 지표, 예를 들어 거래량이라든지 사용자 수 같은 게 공개되는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서 게임스탑이 단순한 오프라인 소매점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밈 주식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바로 그 신규 사업들의 현실적인 위험 요인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NFT나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매출 기여도나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되는지, 그리고 관련 규제 환경 변화, 예를 들어 SEC의 입장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경영진의 코멘트를 통해서 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잠재적 위험은 없는지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장밋빛 청사진 보도는 구체적인 성과와 그 이면의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스탑의 장기적인 미래, 즉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스탑의 미래에 분명 주목할 만한 기회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밈 주식 사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그 힘이 확인된 정말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고 독점적인 커뮤니티와 브랜드 충성도, 이것은 게임스탑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커뮤니티는 확실히 강하죠. 이 강력한 팬덤은 게임스탑이 NFT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사업 모델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엄청난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하기 힘든 독보적인 자산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게임스탑 앞에는 매우 심각하고 구조적인 리스크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거대한 위협은 역시 게임 산업 자체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디지털 전환? 네. 물리적 패키지 구매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및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로 게임 소비 방식이 완전히 넘어가면서 게임스탑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 모델인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물리적 게임 판매와 중고 게임 거래는 구조적으로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장기 리스크입니다. 물론 그 위협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게임스탑은 그 위협에 맞서 싸울 중요한 무기, 즉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막대한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현금이죠, 현금. 그렇죠. 밈 주식 열풍을 기회로 삼아 확보한 현금으로 부채를 대폭 줄이고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경쟁사들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경쟁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변화에 뒤처질 때 게임스탑은 이 현금을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며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기회 요인입니다. 또한 최근 사업 다각화의 성공 가능성도 일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집품, 컬렉티블스 사업 부문의 성장은 게임스탑이 단순히 게임만 파는 곳이 아니라 피겨, 카드,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게이머 문화의 허브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고 봅니다. 네, 디지털 전환과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경쟁 구도 심화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쟁 심화? 게임스탑은 이제 단순히 다른 비디오 게임 전문 소매 업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거대 유통 공룡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고요. 게이밍 하드웨어 및 PC 부품 시장에서는 MSI, 레이저, 콜세어와 같은 강력한 전문 브랜드 및 유통 채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이 이처럼 치열하고 다각화된 경쟁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웹 3.0 기술, 즉 NFT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는 게임스탑을 단순한 소매업체를 넘어서 혁신적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은 있겠죠?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게이머들에게 디지털 자산의 진정한 소유권과 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유통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강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게임스탑의 강력한 커뮤니티와 이 기술이 결합된다면 그 파급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유망해 보이는 웹 3.0 관련 신규 사업, 역시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 네. NFT나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관련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매우 유동적입니다. 만약 각국 정부가 예상치 못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관련 사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밈 주식으로서의 특성에서 비롯된 극심한 주가 변동성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급등락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기업 가치 평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동성 부담을 안기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결국 게임스탑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지속 가능한 핵심 수익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만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높은 리스크와 잠재적 기회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스톱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게임스톱은 밈 주식 사태를 통해 확인된 아주 강력하고 독점적인 커뮤니티와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라이언 코엔이라는 혁신적인 리더십, 또 유상증자 등을 통해 확보한 풍부한 현금 자산이라는 이런 기회 요인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고요. 수집품 사업 성장이나 최근의 흑자 전환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게임 산업에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핵심 사업인 물리적 게임 유통 모델이 구조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하고 다각화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NFT 등 신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게임스탑의 이런 다양한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청취자분의 이 흥미로운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게임스탑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죠. 매출 감소세를 멈추고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게임스탑의 향방은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과 경영진의 전략 실행 과정을 통해서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또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투자 결정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콘텐츠의 일부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내용상 오류나 부정확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